알로하. 안녕하세요. 세상 편한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김로빈입니다. 1부에 이어서 신데렐라가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이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고난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라. 위기를 뒤집어 기회를 보라. 고난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드물다. 고난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이 뜻밖의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식이라도 전하고 방문했다면 무엇인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고난이란 놈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를 더 괴롭힌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 함께하기 힘든 녀석이지만 낑낑거리며 맞붙다 보면 어느새 내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해 간다. 모진 풍파와 추운 겨울을 견뎌내지 못한 나무는 죽음을 맞이한다. 강철은 모진 망치질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고난, 역경, 시련, 위기, 이들은 모두 절친한 친구들이다. 비슷한 녀석들끼리 몰려다니며 우리를 괴롭힌다.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 않아 피해 다녀도 삶이 구비구비마다 얼굴을 들이민다. 녀석들은 그때마다 서로 다른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꿈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을 뒤집을 용기가 있다면 반짝이는 기회가 당신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용기이다. 마틴 루터 킹이 어록 말씀하신 말입니다. 거리의 청소부가 운명이라면 라파엘이 그림을 그리듯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조각하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짓듯이 거리를 쓸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기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동화에서 어머님의 죽음은 어린 시절과의 결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과 헤어져야 한다. 어머니의 죽음은 유년기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이제 어린 시절은 끝났다.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어머니의 자식이란 꼬리표를 떼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왕궁에서 쫓겨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산다. 난쟁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의 몸집을 가진 사람이다. 백설공주의 내면은 어린아이다. 몸만 자랐지 속은 어린아이 그대로다. 그녀의 동거인인 난쟁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자라지 않는 어린이 같은 모습을 반영한다. 백설공주는 언제까지나 어린 시절에 자신과 놀고 싶어 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더 사랑했다. 백설공주의 강력한 자기 사랑은 그녀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르시시즘의 원조 나르키수스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물속의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다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자기애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강력한 자기애는 주변 사람을 모두 등 돌리게 만든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실로 공평하다. 출발선이 다르고 남이 타고난 것을 나는 죽어라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다. 분통을 터뜨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취한 사람들이 술병을 들고 달을 향해 외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나 이런 불공평에 대한 불만, 불쌍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끝도 없다. 누구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이런 자기 연민은 자신이 저지른 이런저런 일들의 알리바이로 작용한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죽인다. 슬픔에 매몰되면 슬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 고난의 먹이를 줌으로써 그것을 더 자라게 한다. 무서운 것은 고난보다 그 고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풀리는 인간의 상상력이다. 자기 연민을 버려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자기 연민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고난을 활용하라. 신데렐라는 타고난 것만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다. 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는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매일 일 때문에 출장 중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지금의 아버지들과는 다를 바 없었다. 느닷없이 등장한 새엄마는 전처의 딸 신데렐라를 미워했다. 눈엣 가시 같았다. 자기 딸들과 행복한 새 가정을 일구려는데 신데렐라는 걸림돌이었다. 저 애만 없다면 우리 가족은 완벽해. 그러나 신데렐라의 새엄마는 백설공주의 새엄마처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지는 않는다. 미워는 했지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죽어라 일을 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신데렐라는 그 일을 악물고 해냈다. 만일 신데렐라가 써먹을 데가 없었다면 계모는 신데렐라를 내버렸을 것이다. 신데렐라는 전천후 살림기계였다. 빨래, 청소, 요리 등 갖은 일을 다 했다. 청소기도 식기세척기도 세탁기도 없는 세상에서 여자들은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이 꼴보기 싫은 의붓딸은 군말 없이 집안일을 제법 잘 해냈다.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고장도 없었다. 물론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불임을 당하는 것이 신데렐라로서는 달가웠을 리가 없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묵묵히 그 일을 해야 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계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사람에게 하소연해도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착했다. 때문에 계모의 단점을 열거해서 두 번째 신혼의 단꿈을 꾸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기회를 노렸다. 상황에 걸맞는 처신 방법은 각기 다르다. 신데렐라가 남달리 비굴한 성격이라 그런 굴욕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만일 신데렐라가 앞치마를 풀어 식탁에 내던진 후 난 이딴 일 하기 싫어! 라고 했다면 계모는 뭐라고 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신데렐라를 홀대했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노라고 애원했을까? 설마 그럴 리가.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신데렐라가 계모라고 자신을 무시하고 말도 듣지 않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난폭하게 굴었다고 베갯머리 송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새 신부가 홀쩍거리는데 누구 편을 들겠는가? 이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안 입고 온 꼴 보기 싫으면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춘기 소녀가 그 시절 집 나가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는가. 집안이나 집 밖이나 늑대가 우글거리기는 매한가지였다. 신데렐라는 기다렸다. 독립할 수 있는 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 참았다. 당장의 과제인 집안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견뎠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했고 그 상황에 대처했다. 일단은 자신을 낮추고 상황을 헤쳐나갔던 것이다. 그녀는 나쁜 시기를 만났을 때 음출일 줄 알았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내침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저력이다. 신데렐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미모를 감추고 때를 기다렸다. 칙칙한 외관을 뒤집어쓰고 있으나 적당한 때가 되면 감추어진 아름다움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듯 회사를 다니다 보면 번번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때로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나 자기 분야와 다른 일을 맡게 될 경우도 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며 마다하고 싶다. 하지만 무조건 못하겠어요 라고 백기를 들면 안 된다. 힘에 벅찬 일일 경우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거절해도 기술이 필요하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말 돕고 싶지만 지금 하는 업무의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일에 충실하고 난 다음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거절해야 한다.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상대가 청하기 전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상대는 당신을 협조적인 사람으로 볼 것이다. 자기가 맡은 일 외에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았다면 그 일은 시야를 넓혀준다. 하는 일만 잘한다면 계속 그 일만 하게 된다. 한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만 차지하고 있다가 퇴사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전체적인 맥락 아래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회계를 하는 사람은 영업에 능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업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회계 일에 보탬이 된다.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들은 타고난다. 외모, 부모의 경제력, 국적, 혈액형, 별자리 등 그 조건들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누구든 이런저런 단점들은 타고나기 마련이다. 인생은 그런 단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장점들을 활용하면서 엮어가는 긴 여정을 살아간다.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겪게 마련이다. 문제는 몇 번 실패를 했는가가 아니다. 그 실패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 게 중요하다.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킨다. 이는 신데렐라가 과연 행복해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다. 재에서 콩을 골라내는 것, 이는 분별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신데렐라는 나무에게 가서 금과 은을 떨어뜨려 달라고 한다. 우리가 기존에 아는 대로 창가에서 울다가 요정 데모를 만나 그녀의 코디와
마법을 통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데렐라에게 사악한 새엄마의 핍박을 견뎌내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녀는 자아를 개발하고 선악을 구별하며 주도권과 결단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성실 앞에 적은 없다. 신데렐라에게 있어 계모의 존재는 자기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새 엄마가 삶의 무대에 등장했다. 게다가 새 엄마는 그녀를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계모가 강자다. 구구절절히 따지고 들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신데렐라로서는 좋을 게 없다. 발끈하여 집을 나가봤자 자기만 손해다. 그게 현실이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지도 않았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화를 벌컥 내고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영어의 화와 위험은 알파벳 하나 차이다. 화를 내면 자신만 위험해진다. 신데렐라는 그 상황을 참아냈다. 눈물이 흐르면 빗자루를 쥐었다. 한숨이 나오면 걸레질을 했다. 억울하면 창문을 닦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슬픔이나 어두운 생각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기 마련이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녀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재생산한다. 생각을 끊어주는 것은 행동밖에 없다. 슬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슬픔과 한없이 껴안고 뒹구는 것이 아니다. 그 슬픔으로부터 전력을 다해 일어서는 것이다. 신데렐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을 시도해 보았다. 일을 하면서 상황을 견뎌보자. 슬픔의 늪에서 힘을 주어 발을 뽑아내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놓는 노력으로 점점 늪과 멀어질 수 있다. 반면 백설공주에게서는 견뎌야 할 상황이 없었다. 위기는 놀이와 즐거움으로 쉽게 잊었다. 결국 위기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백설공주는 모든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엄마의 구박을 견뎌낸 신데렐라는 선악을 구별하고 자아를 키우는 힘을 얻게 된다. 고달프고 힘든 시절을 이겨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었다. 우리는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을 견뎌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바라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강요당한다. 사사건건 평가를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견뎌야 한다. 뻔히 잘못이라고 여기는 일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뛰쳐나갈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상대가 하는 말에 반박할 근거가 생긴다.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거리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참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그러는 넌? 그럴 때는 비난하기보다는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잘못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다. 그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돌팔구를 찾을 수 있다. 세상사 어떤 일도 확신할 수 없다. 행운이 우리 삶을 모두 끌어안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모자란 곳은 실천으로 메울 수 있다.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해야 한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도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감동받은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해답을 알려준다. 불평, 불만은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라. 무슨 일이든 크게 하려면 먼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인내력 없이는 그 뒤에 감당해야 할 더 힘든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작은 일, 보기에도 사소한 일들을 착착 해내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일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에 못지않게 사소한 일도 깔끔하게 처리한다. 주어지지 않는 미래에 큰 일에 자신을 얽매는 대신 작은 일부터 세심하게 처리해보라. 사소한 일도 충실히 하면 얻을 것이 많다. 데일 카네기는 겉보기에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 작은 일을 마치는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해진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은 자연히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해내고 나면 성취감과 더불어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바이올린의 거장 사라사테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람들은 내가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성공은 마트에서 떨이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무엇을 하나 사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성공에는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지능지수 IQ는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높은 115에서 130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며 지능지수만 따지자면 100명 중 14명은 천재가 될 조건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천재는 남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밥알을 천천히 씹어야 제대로 된 밥맛을 느낄 수 있다. 일 역시 마찬가지다.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만 그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물 떠오는 일을 계속시킨다. 새벽마다 물을 떠다 머릿맡에 가져다주면 계속 이건 아니란다. 물은 그냥 물이지 틀린 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딸이 배탈 날 것을 염려해 흙이 섞인 비가 내리면 물을 끓여주던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장금이는 다음날 물을 떠오기 전에 한상궁의 몸이 어떠한지 묻고 목이 아프다고 하자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준다. 한상궁은 먹을 사람의 몸 상태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 모든 것을 생각해 음식을 짓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요리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상궁은 장금이에게 물 한 그릇에도 먹는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사소한 일, 기본부터 착실하게 닦아야만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적에게 여유를 보여라. 의붓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제투성이라고 놀려댔다. 사실 그렇게 놀린 것은 자신들에 비해 신데렐라의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콤플렉스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 회사에는 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오직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사들이 있다. 그런 성격 파탄자들과
상대하면 원한이나 불안에 빠져들고 지치게 되며 업무 스트레스까지 가중된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동고동락을 할 것인가? 우선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다. 설사 벼락을 맞는다 해도 끔찍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성격 파탄자들을 가늠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그들은 번번이 타인과 다툰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면 자신의 성격을 재점검한다. 그러나 성격 파탄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평생을 아이처럼 살아간다. 자기 욕구밖에 모른다. 남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끝없이 떼를 쓴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거울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백설공주의 계모를 보라. 이 세상에 나보다 예쁜 여자는 없어야 해. 성격 파탄자의 내면에는 심각한 자기애가 도사리고 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성격 파탄자들의 자기애는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고 성격적인 응징력도 탄탄해서 누구의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들은 수치심에 민감하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완벽한 인물을 연기하려고 한다. 공주병, 왕자병, 여기에서도 나온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분에 의해 당신의 기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하라. 공격자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공격을 당했을 때 빠지게 되는 무력감에서 벗어나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당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있다.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디지 못하겠거든 화장실이라도 가서 심호흡부터 하라. 상대의 자극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무시하라. 오히려 씩 웃어주자. 상대방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려라. 한마디로 받아치는 방법도 있다. 의붓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버릇은 손을 보고 곰 발바닥 같다 하느니 이 도시 어떤 여자의 손도 저렇게 비기 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죽거린다. 아하, 그래요? 한마디로 받아치거나 대꾸를 하지 말고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 때문에 안달복달하면 당신만 손해다.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말라. 적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공격한다.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 찔리면 아프다. 당신의 약점을 본인 스스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나는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외쳐라. 조바심 친다고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조바심이라는 말은 곡식인 조를 타작하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조는 잎이 어긋나 있고 질기기 때문에 털어내려면 사방에 비벼대고 두드리고 문질러야 한다. 게다가 나달이 가볍고 작아 한데 모으기도 힘들다.
그래서 노력해도 쉽게 성과를 얻기 힘든 일을 할 때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바심을 내면 잘하던 일도 그르치기 십상이다. 이를 생산적으로 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성을 만날 때 지나치게 긴장해 실수를 더 많이 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기간에 경제 성장에서 보듯 불같은 성미 때문에 이룬 것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급한 성격이 독이 될 때도 있다. 이를테면 협상을 할 때 조바심을 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성급하게 협상에 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여유를 가진 쪽이 우위에 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조급하게 덤비다가는 이를 그르치기 쉽다. 급한 마음에 아무 카드나 덥석 쥐게 되기 때문이다. 고독의 가치를 즐겨라. 신데렐라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은 지속적인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을 하느라 바빴다면 자신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다람쥐를 쳇바퀴에서 끌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핸드폰도 충전해야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 자기 방이 있어야 한다고 당장 원룸을 구해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 혼자 있을 공간을 구하라는 것이다. 카페의 창가 옆자리에 동행 없이 앉는 것도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버스를 타는 것도 좋다. 공원 벤치도 괜찮다. 그곳은 피난처이자 안식처, 내일을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충전소다. 신데렐라에게는 쥐가 수시로 출몰하는 다락방이 있었다. 초라했지만 온전히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새 엄마와 의붓 언니들의 도끼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신데렐라의 하루 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뱉어냈다. 언니들의 면전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오, 그 다리털 정말 구역질나. 트집 잡지 마. 압력 밧솥은 폭발하지 않기 위해 간간히 김을 빼준다. 다락방에서 신데렐라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하루 동안 일과 인간관계에 치이다 보니 방으로 돌아와 두 발 쭉 뻗고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이다. 신데렐라,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스스로 격려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소음과 차단되어 오롯이 나와 마주보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그곳이 어디든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방에 처박혀 자기와 놀라는 말이 아니다. 운동형 외톨이, 세상과 담을 쌓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란 말도 아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외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데이빗 소로우가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산 것은 고독과 명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그의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다. 그중 첫 번째 것은 고독을 위한 것이라고 명명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고독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더하는 덧셈의 시간에서 비껴나와 뺄셈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자기 삶을 계획하고 복원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신과의 단독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쓰다 가즈미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고독을 둘로 구분한다. 사회와 관계가 단절되어 힘들고 어둡고 외로운 소극적 고독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찾아낸 적극적 고독이 있다. 우리를 키워주는 것은 적극적 고독이다. 백설공주는 고독할 짬이 없었다. 그녀는 늘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잠을 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24시간 몸종들이 붙어 있었다. 즉 공주의 삶이 불편했던 이유는 주변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맛살이라도 찌푸리면 사방에서 달려들어 비위를 맞춰주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공주님? 울적하시면 광대를 불러올까요? 후작따님과 공작따님이 지금 접견실에서 공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통 자신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 조용히 자신을 되새겨볼 시간도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에서 달아나기 위해 누군가와 만나고 잡담을 하고 오락거리를 찾고 무리에 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 고독을 통해 자신과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과도 피상적으로 만나게 된다. 누군가를 만나도 자꾸 고독해진다. 뒤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난다. 자꾸 친구를 갈아치우고 잡담을 하고 술자리에 어울린다. 삶은 자꾸 번잡해지고 소란스러워진다. 그러나 허전함은 치유되지 않는다. 당신이 억지로 고독에서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한 시간은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의 본질과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자아와 문제의 본질 간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신데렐라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았고 그 고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터득했다. 자신이 힘들 때 개 암나무를 찾았고 개 암나무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받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고독이 신데렐라를 한 단계 성숙시켰듯이 오늘 당신이 만나는 고독 역시 당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그것이 고독의 힘이다. 고난은 마음을 키워주는 유모다. 고난이 없는 삶에는 행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에는 기쁨이 없다. 고난은 위대한 마음을 키워주는 유모와 같은 존재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에 굴복하기보다 당당히 맞서 극복했다. 때가 이르면 고통은 가시고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잠시의 시련은 있을지언정 완전한 실패는 없다고 말했다. 온통 고난만 가득한 상황에 빠져 단 1분도 견디기 어렵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난과 맞서 싸우다 보면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승리는 노력과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버려라.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노력으로 정복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네, 여기까지 낭독해드렸고요. 신데렐라가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이유 2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겐 파이팅을 줍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로바.